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 보통 희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올해는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절망이라는 단어로 한 해를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한 달.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의 공항들은 어떤지 그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포항경주공항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 실태를 시사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정윤식 교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윤식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연길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오늘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과 부딪혀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를 질주한 뒤 오버런에 대비한 활주로 끝에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마저 벗어나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이었습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 출발했던 이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던 중에 불명의 이유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면서 비행기 몸체, 이 동체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고 결국 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기체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커지게 됐습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가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고요. 이 블랙박스의 핵심 단서로 좀 작용할 것으로 생각했던 마지막 4분의 기록을 또 확보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도 사고 원인은 추정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듯 두 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이 일반 분들과는 좀 다르시지 않았을까 생각 들거든요. 예, 처음에 항공기 이탈이라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활주로 이탈 그러면 기체가 좀 부서지고 승객이 좀 다치는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예였기 때문에 사망자들이 나왔다는 얘기 듣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동영상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뭐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처음 이제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이제 믿기지가 않았고, 그 당시에 희생자들이 느꼈을 그런 공포와 상황들이 좀 상상이 돼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들은 국민들 전체가 지금 그 비슷한 참사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포항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항공운항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엔진이 조류 충돌에 의해서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 난 경우는 사실 거의 드뭅니다. 공중에서 운항 중에 엔진이
동시에 고장 나는 것은 화산재라든지 아니면 우박 같은 것이 크게 있다든지 할 경우에 동시에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럴 때는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엔진을 뭐 재시동을 건다든지 뭐 이런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낮은 고도에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손상 또 엔진 정지 되기 때문에 고도와 속도가 없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전기마저 끊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특히 저도 737, 800을 같이 운영을 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엔진이 정지됐을 때 그 조정이라는 거는 유압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파워 스티어링이 안 되고 하는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는 정도보다 더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은 조류 충돌이지만 그 이후에는 조작과 이제 공항의 상황, 그 다음에 항공기의 그런 여러 가지 정기적 문제 이런 게 중복되면서 이런 참사까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의견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포항경주공항은 과연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항경주공항 언제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 원래 포항공항에서 22년도에 포항경주공항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했고, 이번에 보니까 70년 2월에 그 포항 비행장 민항 시설이 설치가 됐고, 그리고 71년 4월에 이제 대한항공이 최초로 이제 취항을 했다.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한 지금 50년 정도 지금 비행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제 진에어가 포항 김포간 왕복 1회, 그리고 포항 제주간 왕복 2회 해서 하루에 6편 정도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주로 길이가 지금 포항이 2133m 정도로 전국의 공항 중에서도 많이 좀 짧은 편에 있고, 종단 안전구역도 굉장히 최소 기준만 지금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서 안전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결항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항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포항경주공항의 결항률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6.99%, 가장 높을 때는 다른 데보다도 뭐 8배 정도까지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항률이 높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포항경주공항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형적인 것과 그리고 그런 시설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원인은 그 인덕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야를 가리는 부분, 이착륙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인덕산 절취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취를 하면 철강공단의 그 공해가 이제 다른 마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동네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해서 추가 절취를 하지 못해서 절취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그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인덕산 한 20m 정도 절취를 해야 되는데 산을 더 그만큼 한다는 건 거의 산을 없애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항경주공항에는 이제 그 활공각 지식인 GP가 없어서 실제로 이제 착륙할 때 기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결항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 이제 공군이 쓰다가 그 다음에 해군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던 그 S2 항공기의 이착륙거리 상당히 짧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공항이었죠. 그러면서 점점 확장을 해서 지금 쓰고 있지만 민항기가 쓰기에는 충분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에 활주로 길이에 맞는 항공기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737이나 아니면 A350급의 그런 항공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의 특징은 활주로도 있지만 또 한쪽이 높은 산이 있고 또 한쪽에는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비행장에 접근하는 구배가 상당히 좀 다른 공항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륙 및 착륙이 좀 어렵긴 하고요. 또 계기비행 장치가 있긴 하지만 군 공항이다 보니까 군용에 준한 계기비행 장치가 있고 활주로 반대,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내리는 곳에만 로컬라이저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는 약간의 경사 0.27% 정도의 구배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 때문에 결국은 또 여기도 둔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 로컬라이저가 한쪽에 이제 동쪽 부분에 있는데 무안공항만큼이나 포항공항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안처럼 지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지지대가 일반적인 철근으로 파이프형 지지대가 아닌 콘크리트로 튼튼한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 무안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9년도에 이 포항공항에서도 한 차례 이 여객기가 착륙하던 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을 보면 99년 3월 15일이었는데 이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착륙하다가 이 활주로를 이탈해서 이 로컬라이저의 둔덕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번에 이 무안 국제공항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좀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이 포항 경주공항도 역시나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은 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비행장은 양방향으로 다 내리는 게 정상인데요. 여기 계기기 착륙 장치가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내리는 그런 방향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기 접근하기 위한 경사각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항보다 좁은 깊은 경사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비행기에 한 1도 정도의 경사각만 더 심해도 비행기 속도를 더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약간의 배풍이 있다든지 흔들림이 좀 많다든지 해서 조종사들이 속도를 좀 더 추가해서 올 경우엔 정상적인 접지 지점을 착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활주로 길이를 길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활주로 여긴 길이가 짧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앞산 장애물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활주로 길이를 여기 지금 2100m를 10km로 했는데 조종사가 저쪽 9.5km 지점에 착륙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또 500m밖에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장의 설치 자체나 제한사항이나 지금 운영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민간 항공기의 특징은 뭐냐면 정기편입니다. 정기편은 정시에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승객을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비행을 왔다가 취소하고 다시 김포나 제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이익의 문제를 떠나서 고객에 대한 그런 약속을 안 지킨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접근할 때 약간의 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착륙을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활주로를 더 늘릴 수 없는, 그렇다고 포항제철을 지금 이전할 수도 없는 거고 산을 뭐 깎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 접근 절차, 우리가 말하는 그라이스롭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을 더 해야 되겠고요. 여기 들어오는 조종사들에 대한 훈련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거 뭐 항공사에서 지금 결정한 문제지만 한번 이제 더 얘기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조건 자체가 착륙할 때 접근 방법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참사를 보면 피해를 더 키웠다라고 지목되는 요소가 있죠. 바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로컬라이저는 어떤 건지, 그리고 예. 콘크리트 둔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예.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 접근 장비고요. 활주로 방향과 똑같이 전파를 쏴줍니다. 그럼 비행기에서는 그 전파를 받아서 내가 활주로 우측이냐 좌측이냐 있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 장비는 밖에서 전파를 VHF 극초단파를 쏴주기 때문에 이게 바람에 안테나가 흔들릴 경우 0.01도만 흔들려도 활주로를 찾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전파 송신을 위해서 튼튼하게 지지대를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무안공항은 0.5%의 9배.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 250m의 0.5%면 딱 2.5m입니다. 그러니까 2.5m가 돌출이 되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 그런 둔덕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장애물로 보질 않습니다. 그거는 항공의 필수 시설일 때 장애물 안 보는데, 가로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죠. 가로등에 전주가 있으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콘크리트 지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지하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대로 보질 않고 그냥 기반 시설로 봤고, 그래서 전혀 별개를 했는데, 이번 사고 나서 저희 항공 전문가들도 모여서 얘기하면서 사고 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또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연내 개선하겠다 하지만 즉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무안공항을 떠나서 포항 경주나 여수나 뭐 이런 공항들의 이런 둔덕 문제를 즉시 개선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전국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공항들이 무안 외에도 뭐 세 곳이 또 더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고 그 중에 또 한 곳이 또 포항 경주공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고민은 듭니다.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경사 자체를 좀 완만하게 그렇죠. 복토를 해가지고 복토를 해서 수평을 맞추는 수평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방법. 또 하나는 흙으로 된 둔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때 또 걱정되는 거는 이 로컬라이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안전에는 더 최우선인지 이 부분도 이 시청자들께서는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한 활주로 종단구역이 짧기 때문에 복토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나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신속히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아마 콘크리트 시설을 없애는 것보다 아마 복토를 해서 그거를 지하 시설로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사고 직후에 포항경주공항에 가셔서 콘크리트 둔덕을 확인하셨죠? 네네. 네,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포항에 있는 그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 위에 이제 설치됐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70cm 정도 되고 뒷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한 2m 정도 높이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필수 시설이고 이것이 수평을 잡아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제 국토부에서 뭐 개선책들 빠르게 지금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포항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공항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도심에 있는 공항이고 바로 이제 주택가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인접해 있어서 사고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지금 없지만 전 세계에 한 140여 곳에서 설치한 이마스 같은 경우에 도심공항에서 이렇게 활주로가 짧고 이렇게 했을 때 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이마스의 경우에는 사고 방지 대책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마스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마스가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엔지니어링 매테리얼 어레스팅 시스템이라 그래서 활주로 끝 부분에는 스탑웨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좀 다져놓은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좀 딱딱한 ALC 같은 그런 스티로폼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바퀴가 그걸 부시고 들어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저항을 발생시켜서 세우는 시설인데요. 이거가 처음에 계기가 된 거는 외국도 비행장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대형기화되면서 옛날 공항들이 활주로 동단구역을 확장을 못하는 그런 비행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그런 스탑웨이를 벗어나서 담벼락까지 활주로 공항 지역을 이탈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스탑웨이 지역에 그런 이마스라는 그런 스티로폼 같은 걸 설치해서 비행기를 세우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이탈되는 걸 잡아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세운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온도에 이제 민감하고 계절이 민감하기 때문에 2, 3년 정도마다 새로 교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걸 하는 동안 또 공항은 운영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을 이제 태우고 어디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강도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 비행장이 소형기로 할 것인가 대형기로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포나 인천처럼 각종 여러 가지 소형기부터 초대형기까지 운영하는 데는 사실 쓰기가 참 곤란하고요. 만약에 포항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짧고 우리 활주로 중단구역도 짧고 기종도 거의 소형기로 한정되기 때문에 쓴다면은 효과는 있지만은 그 비용과 운영 관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또 하나는 접근을 잘못해서 그 이마스가 설치된 곳에 만약에 항공기가 접진했다. 그러면 급격히 고속으로 메테리얼을 파고들기 때문에 랜딩기가 부서진다든지 손님들이 더 승객이 다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운영상에 어떤 게 맞는가 좀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를 깨지기 쉬운 바닥을 이용해서 제동을 거는 장치. 네. 이걸 바로 이제 이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 활주로가 짧아서 활주로를 더 연장하거나 뭐 종단 안전구역을 더 연장할 수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피를 설치하려면 지금보다 또 활주로를 한 400m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또 사고가 나면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그리고 인덕산 추가 절취는 또 민원 발생 때문에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 포항 같은 이제 동일 기종들이 들어오는 소형 그 도심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마스 그 도입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건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사실 포항경주공항이 가장 최적지로 봅니다. 아까 말한 활주로 동장도 짧고 과거에 또 활주로 이탈 사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만약 시범공항으로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실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효과성이 어떤가 봤을 때는 먼저 포항경주공항 자체 한번 설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교수님, 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흔한지, 그러니까 이 사고가 한 해에도 뭐 100여 건 이상 조류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큰 사고로 확산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기를 운항할 때 조류 충돌을 뭐 종종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류 충돌했는지도 모르고 조류 충돌한 경우도 많습니다. 조종사가 조류 충돌하면 반드시 조류 충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한 건수가 그거고 실제적으로 조그만 새는 부딪혀서 그냥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어느 자국도 안 나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보통 엔진에 들어가서 엔진이 꺼진 경우보다 조종석이나 앞에 레이동 같은 데 부딪혀서 뭐 기체를 파손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고요. 엔진이 동시에 두 쪽에 다 들어가서 엔진을 꺼진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에어버스 320 항공기가 꺼진 사례 이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가 높은 경우에는 있어도 바로 또 재시동을 건든다든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한 엔진으로 그냥 정상적인 착륙을 다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허드슨강에 그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기적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남들이 보면 야 어떻게 엔진이 다 꺼졌는데 저렇게 내리구나, 조종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실제 그건 조종을 잘하고 한다 그래서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조종사들이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왜 요번에도 무안공항에서 그냥 바로 가면 앞에 조그만 만처럼 돼 있는 바다거든요. 거기에 그냥 착수했으면 됐지 않냐 하는데 실제 물은 표면 장력 때문에 콘크리트 위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또 비행기가 부서지면서 익사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종사들은 대부분 안전지대가 확보되어 있는 비행장으로 돌아오려는 그리고 돌아오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에 대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조류 충돌에 대해서 항공기를 손실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까지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운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부터 24년 8월까지 포항은 이제 조류 충돌이 한 3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경주공항은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없고 바닷가 인근이긴 한데 갈매기가 소음에 취약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험성은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조류 퇴치 인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2명 있고 해군에서 5명 해서 총 7명이 지금 그 조류 퇴치하는 그 인력으로 투입돼 있다고 합니다. 포항 경주공항의 조류 충돌 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는 제가 판단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운영 횟수가 적으니까 충돌 횟수가 적은 거지 만약에 포항공항을 김포처럼 만약에 1분에 한 대씩 내리는 공항으로 운영했다면 아마 제일 많이 충돌했을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라는 것 자체는 새는 항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류 충돌 보고가 적기 때문에 조류 충돌에 취약하지 않다가 아니라 운영 대수에 비해서
취항한 횟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다 하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공항 이상으로 조직 충돌에 대한 경각심과 퇴치 운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경주공항도 그렇지만 지금 짓고 있는 울릉공항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갈매기 떼들도 많고 어떤 대비들을 하고 좀 개항을 해야 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737이나 뭐 에어버스 320의 그런 비행기, 민항기로서 거의 200명이 탑승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대형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에는 이런 터보 팬 엔진을 가진 737이나 320 계열의 항공기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프로펠러나 아니면 터보 프롭, 우리가 말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펠러는 실제적으로 새를 충돌했을 때 충돌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거보다 작은 ERJ나 CRJ 100급이나 200급의 그런 터보 제트 엔진으로, 팬 엔진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도 아마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사고 이후에 비행기 기종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참사가 있었던 기종을 피하거나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포항경주공항을 운항하는 비행기가 바로 말씀이 나왔던 보잉 737-8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종에 대한 걱정 우리 시민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전한 비행기 맞을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가장 안전한 비행기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37 계열이 처음에 시작된 건 1950년대 후반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37, 100, 200, 300 해서 지금 현재 737, 800, 900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737 맥스 이후에 이제 더 개조가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행기가 말하는 플랫폼, 기반이 잘 돼 있는, 안정화가 잘 돼 있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뜻은 이 비행기는 고장이 안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장이 나도 그 고장난 상태로 운항이 충분히 가능하든지, 또는 고장이 난 장비를 백업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737은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스탠바이 시스템, 예비 시스템과 그 다음에 한 엔진이나 한 장비가 고장이 나도 충분히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00대 이상 팔린 베스트,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비행기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 대신 사고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많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조그만 지역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영 횟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항 횟수 이착륙 비율로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안전한 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항률 대비 사고율은 굉장히 낮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자, 포항경주공항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더불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경주공항은 이제 국내 다른 공항에 비해서 그런 활주로나 종단 안전구역이 좀 짧아서 안전에 좀 취약하고, 특히 이제 시가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위험이 좀 높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콘크리트 둔턱 형태의 로컬라이저 문제 반드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도심에 있는 공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마스 도입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민원 발생이나 이런 위험 부담들은 있지만 인덕산 절취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항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결항하는 건데, 고객분들도 결항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실제 나를 위한 결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조종사들에게 일종의 압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리한 이착륙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갖춰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포항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취항 편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이용객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의 시설과 설비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느 때 같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올해는 새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로 많이들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디 올 한 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포항 경주공항 안전을 위한 개선의 과정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